님들,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에 북한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이유 정확히 알고 있었어? 심지어 이대로면 10년 안에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충격을 주고 있어. 지금 북한 상황이 숫자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환율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거든. 1달러에 북한 돈 5만원, 78년 역사상 처음 있는 최악의 현상이래. 1년 전만 해도 2만원대였어. 1년 만에 환율이 2배 넘게 뛴 거야. 그리고 쌀값도 폭등했어. 1kg에 26,000원까지 올랐어. 평균 월급이 5만원도 안 되는 나라에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월급 다 털어도 쌀 2kg도 못 사는 거야. 근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 김정은이 이미 5년 전에 직접 만연한 빈곤과 경제 실패를 인정했다는 거야.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지.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이 쏘아올린 미사일이 어떻게 북한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리고 왜 전문가들이 이대로면 10년 안에 한계점이 온다고 말하는지 디테일하게 뜯어줄 테니깐 딱 집중해봐. 자, 먼저 북한 경제의 현재 상황부터 짚고 가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북한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72만원이야. 달러로 환산하면 약 1246달러. 우리나라가 약 36,000달러니까 소득 격차가 무려 30배야. 이걸 12개월로 나누면 북한 주민들은 한 달에 겨우 14만원으로 모든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야. 근데 이게 평균이야. 평양을 빼고 지방으로 가면 상황은 훨씬 처참해. KDI가 위성사진으로 분석한 북한 지역별 1인당 GDP를 보면 평양은 약 2,700달러 수준이야. 하지만 황해남도는 791에서 1,213달러, 동북지역은 700달러도 채 안 돼. 같은 나라 안에서 소득 격차가 3, 4배나 나는 거지. 평양은 그나마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도 나오지만 지방은 전기가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오거나 수도가 끊기는 게 일상이야. 같은 나라 국민인데 완전히 다른 환경에 살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만 들으면 북한은 원래 가난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어. 맞아.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 지금 북한은 단순히 가난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야.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고 그 빈곤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가난해졌을까? 답은 간단해. 돈을 전부 핵과 미사일에 쏟아부었거든. 한국국방연구원이 추산한 북한의 핵개발 비용을 보면 최소 11억 달러에서 최대 1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야. 이게 어느 정도 돈이냐면 북한 전체 GDP의 약 3에서 5%에 달해. 우리나라 경제 규모로 치면 약 70조 원을 오직 핵폭탄 하나 만드는데 갈아 넣은 거야. 근데 이건 순수 핵개발 비용만 계산한 거고 허공에 쏴대는 미사일 비용은 아예 별도야. 2022년 한 해 동안 북한이 쏜 미사일만 36발이야. ICBM 6발, 중거리 1발, 단거리 29발. 이것만 돈으로 환산해도 약 8,700억 원. 1년에 미사일 공중에 날리는 데만 1조 원 가까이 쓴 거지. 국가 예산 1조 원이 뭐가 대수야? 할 수 있어. 근데 북한 1년 총 GDP가 약 35조 원밖에 안 돼. 35조 원짜리 나라에서 미사일 쏘는 데만 1조 원을 태우는 거야. 우리나라 GDP 2,200조 원에 이 비율을 대입하면 66조 원이야. 즉 대한민국 1년 국방비 전체를 오직 미사일 쏘는 데만 허공에 날려버리는 거랑 똑같은 기형적인 지출 구조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유지비야. 핵무기는 한 번 만들면 끝이 아니거든. 통일연구원 조한범 석좌연구위원회 분석을 보면 핵무기는 개발 비용보다 유지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특히 김정은처럼 24시간 상시 발사 대기 체제를 유지하면 그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지적했어. 지금 북한이 보유한 40에서 90기의 핵탄두 보관시설 유지비, 미사일 특수연료비, 발사 운용 인력과 보안 비용까지 이걸 유지하는 데만 매년 수천억 원의 고정비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빠져나가는 거야. 핵무기를 잔뜩 끌어안고 그 막대한 유지비를 대느라 정작 나라 경제 전체가 굶어 죽어가는 늪에 빠진 거지. 근데 여기서 아무도 모르는 반전이 있어. 이 막대한 돈이 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답은 하나야. 주민들 먹여 살릴 민생 예산에서 그대로 빼온 거야. 한국국방연구원 분석을 보면 김정은 집권 10년간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경제와 민생이 철저히 희생됐어. 체제를 지키려고 쏟아부은 과도한 비용이 오히려 체제를 뒤흔드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거지. 실제로 미국 농무부가 추산한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21만 톤이야. 북한 주민 2,500만 명 중 1,750만 명, 즉 10명 중 7명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어. 한국국방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더 참혹해. 북한이 핵 개발에 쓴 16억 달러는 북한 주민 전체의 옥수수 부족분 4년치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야. 4년 동안 온 국민이 먹을 식량을 공중에 쏘아올린 셈이지. 이 끔찍한 구조,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와 완벽하게 똑같아. 당시 김정일도 경제가 무너지는 와중에 선군 정치를 내세우며 군사비 지출을 절대 줄이지 않았어. 그 결과 통계청 추정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었어. 북한 전체 인구의 10%가 아사한 거야. 우리나라로 치면 500만 명. 서울 인구의 절반이 굶어 죽은 것과 같은 대참사지. 그때는 재래식 군대에 돈을 쏟았고 지금은 핵과 미사일에 쏟고 있다는 것만 다를 뿐 파멸의 구조는 똑같아. 아버지가 했던 치명적인 실수를 아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여기까지 봤으면 이런 의문이 들 거야. 경제사냥꾼님, 북한 지금 경제성장률도 다시 오르고 있고 올해는 김정은이 획기적 성과라면서 경제성장 자랑하고 자신만만해 하던데 이건 뭐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틀린 말 아니야. 진짜로 경제성장률 올랐어. 근데 문제는 이게 전형적인 통계의 착시라는 거야. 코로나 기간 동안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면서 북한 경제가 최악의 마이너스를 기록했거든.
워낙 밑바닥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수치가 조금만 반등해도 마치 크게 성장한 것처럼 보이는 기저효과에 불과해. 더 핵심적인 문제는 그 성장의 실체야. 김정은이 자랑하는 획기적 성과라는 건 일반 주민들의 삶과 전혀 무관해. 국가가 직접 자원을 통제하고 동원할 수 있는 군수산업이나 평양 특권층을 위한 대형 아파트 건설 사업에만 예산이 집중된 결과거든. 정부 주도의 공식 경제만 억지로 돌려서 수치를 끌어올렸을 뿐 정작 북한 주민들이 직접 먹고 사는 민간시장과 장마당 경제는 철저하게 소외되고 말라붙었어. 자, 그럼 이 기형적인 구조가 실제로 북한 경제와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봐보자. 한국개발연구원 KDI 북한 경제 리뷰 2026년 1월호 원문 분석을 보면 그 실체가 명확하게 나와. 북한 경제는 공식 부문을 중심으로 회복 흐름을 보였으나 이는 국가가 자원을 통제하고 동원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된 제한적 회복이다. 정부가 직접 틀어주고 있는 군수산업, 평양 고층 아파트 건설, 미사일 공장 가동 같은 보여주기식 사업만 지표상으로 살려놨다는 뜻이야. 반면 일반 주민들의 생명줄인 장마당과 민간 경제는 여전히 붕괴 상태지. 겉으로 보이는 평양의 화려한 야경과 전기도 없이 굶어 죽어가는 지방의 현실이 완벽하게 단절되어 있는 거야. 여기서 KDI 보고서는 아주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지적해 공식 경제의 성과가 민간과 시장 부문으로 전혀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김정은이 평양에 수만 세대 아파트를 짓고 열병식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도 그 혜택이 일반 주민들에게 단 1원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뜻이야. 정상적인 경제라면 위에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할 때 아래로 돈이 도는 낙수 효과가 생기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불가능해. 위에서 돈을 쓴다는 건 아래로 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주민들의 자원을 쥐어짜서 중앙으로 끌어올린다는 걸 의미하거든. 지표상 성장이 찍힐수록 주민들의 고열을 짜내는 기형적인 수탈 구조인 거지. 그냥 위에서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가장 최근인 3월호는 어땠냐고? KDI 3월호 리포트를 보면 그 기형적인 성장의 알맹이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정확한 숫자로 증명돼. 김정은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완수했다. 30년 만에 가장 뚜렷한 성과다라고 큰소리친 근거가 있어. 실제로 한국은행도 북한이 2024년 3.7% 플러스 성장하면서 코로나 이전 GDP 수준을 회복했다고 추정했거든. 근데 이 성장을 이끈 핵심 부문이 뭔지 알아? 바로 중화학공업과 건설업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로 포탄 깎고 군수공장 돌린 결과일 뿐이라는 거야. 위에서 무기 팔아 돈을 벌었으면 밑으로 돈이 돌아야 정상이지? 하지만 지표는 철저하게 정반대를 가리키고 있어. KDI 보고서에 나온 북한 시장 지표를 보면 상황이 끔찍해. 쌀값이 26,300원까지 치솟으며 장기 평균의 5.5배를 찍었어. 러시아랑 밀착해서 자원이 들어온다고 하지만 정작 북한 내부의 휘발유, 경유, 밀가루 가격은 꺾이기는커녕 미친 듯이 폭등하고 있어. 군수공장 돌려서 얻은 대가가 일반 주민들 민생에는 단 1원도 안 내려가고 있다는 명백한 팩트지. 오죽하면 이번 9차 당대회에서 경제계획 완수를 선언해놓고 정작 국가경제의 뼈대인 전력, 금속, 화학산업의 구체적인 생산 목표 수치는 아예 공개조차 못했어. 예전에는 구체적인 수치를 내놨지만 이번엔 질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장난으로 끝냈지. 국가재정이 파탄나서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목표치조차 내놓을 수 없는 게 지금 북한 경제의 진짜 현실인 거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핵개발의 진짜 무서운 부작용, 바로 10년째 이어지는 국제 대북 제재야. 2016년부터 본격화된 UN 대북 제재로 무연탄, 철광석, 의류 수출이 전면 금지됐고 해외 노동자 송출과 석유 수입까지 꽉 막혔어. 북한이 달러를 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외화벌이 수단이 사실상 붕괴된 거야. 여기에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 한국산업연구원 분석을 보면 유엔이 기계, 전자제품, 수송기계 같은 핵심 자본재 수입까지 통제하면서 북한은 신규 설비 투자는 물론이고 기존 공장 기계들의 유지보수조차 불가능해졌어. 기계가 고장나도 부품을 구할 수가 없으니 고칠 수도, 바꿀 수도 없고 결국 공장 가동이 하나둘씩 멈춰서고 있는 거지. 이 제재의 진짜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충격이 누적된다는 거야. 제재 초기에는 창고에 쌓아둔 부품이나 비축해둔 자원으로 어떻게든 버텼겠지만 벌써 제재 10년 차야. 보통 산업용 기계의 수명이 15년에서 20년인데 북한은 지난 10년간 기계 교체도 부품 조달도 신기술 도입도 철저하게 차단당했어. 만약 2016년에 이미 10년 된 기계를 돌리고 있었다면 지금은 20년이 훌쩍 넘어 완전히 수명을 다한 상태라는 뜻이지. 교체 시기가 지났는데 부품이 없어서 방치되는 공장들이 앞으로 5년에서 10년 안에 도미노처럼 멈춰설 수밖에 없어. 이게 바로 전문가들이 말하는 10년 안에 북한 경제에 한계점이 온다는 말의 진짜 의미야. 제재로 인해 한계치까지 누적된 타격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붕괴의 시점이 10년 안에 닥친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북한 경제가 실제로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3가지 팩트로 보자. 첫째, 30년 넘게 이어지는 전력 시스템의 붕괴야. 미국 CIA 추정에 따르면 북한 주민 중 전기를 쓸 수 있는 비율은 26%, 시골은 11% 수준. 21세기에 주민 4명 중 3명이 전기 없이 살고 있고 최근 데일리 NK 보도를 보면 지방 공장들은 하루 3시간밖에 설비를 못 돌리고 있다고 보도했어. 공정을 연속으로 못 돌리니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올 리 없고 제재 때문에 노후화된 발전소나 변압기 부품조차 교체할 수 없으니 전력망 전체가 마비된 상태야.
전기가 없으니 산에서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산림이 황폐해지니 홍수가 나서 식량 생산까지 줄어드는 끔찍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둘째, 2009년 화폐개혁 실패 때보다 심각한 환율과 물가 폭등이야. 아까도 환율에 대해 언급했지만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KDI 분석을 종합하면 8,000원대이던 북한 시장의 1달러 환율이 단 1년여 만에 5만원 선까지 치솟았어. 북한은 식용유, 설탕 등 생필품을 중국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환율 폭등은 곧장 물가 폭등으로 직결돼. 실제로 평양시장의 식용유 가격이 단 2주 만에 80% 가까이 뛰었다는 조사도 있어.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기형적으로 뛰니 현지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책 없이 물가만 오른다며 국가정책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 독재국가에서 주민들의 원망이 밖으로 표출된다는 건 체제 불안의 강력한 신호야. 셋째, 고난의 행군을 떠올리게 하는 굶주림의 재현이야. 휴먼 라이츠 워치 보고서와 대북 매체들을 보면 지방 곳곳에서 식량 부족으로 아사자가 발생하고 영양실조에 걸린 아동들이 급증하고 있어.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현상까지 보고되고 있지. 그런데 탈북도 불가능해. 코로나 이전 한 해 1000여 명에 달하던 탈북민이 최근에는 100명도 안 되는 수준으로 급감했어. 국경에 현장 사살 명령까지 내리며 철저한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굶주림이 극한에 달하면 결국 공포도 힘을 잃게 돼. 과거 고난의 행군 때 주민들이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장마당을 만들었듯이 지금 북한 내부에서도 폭발 직전에 압력이 쌓이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심각한데 북한은 왜 당장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핵을 포기하지 못할까? 이 구조를 이해해야 북한 경제의 악순환을 꿰뚫어 볼 수 있어. 아산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제 실패로 무너진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김정은은 핵 개발과 국방 실적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어. 체제의 취약점을 감추고 결속을 강제하기 위한 유일한 정치적 생명줄이 바로 핵이라는 거지. 쉽게 말해 지금 김정은에게 핵을 빼면 권력을 유지할 명분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경제적 성과도 주민복지도 완벽하게 실패한 상황에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권위가 미국과 맞서는 핵보유국이라는 타이틀뿐인 거야. 핵을 포기하면 대북 제재가 풀리고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절대 포기하지 못해. 결국 핵에 자본을 쏟아부을수록 경제는 더 처참하게 망가지고 경제가 무너질수록 내부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핵에 더 맹목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완벽한 악순환의 늪에 빠진 거지. 이 악순환의 끝은 결국 체제 내부의 균열이야. 아산정책연구원도 지적했듯 핵에 대한 집착이 지속될수록 극심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일반 주민들의 불만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어. 동시에 북한 권력 엘리트들 사이에서도 김정은의 무리한 핵 집착 때문에 체제 전체가 파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지. 독재 체제가 무너지는 결정적 계기는 보통 두 가지야. 밑으로부터의 주민 봉기, 아니면 위로부터의 엘리트 쿠데타. 지금 북한은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불만과 체제 침몰을 직감한 간부들의 동요가 동시에 커지면서 이 두 가지 붕괴 시나리오의 조건이 모두 무르익고 있다는 게 핵심이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팩트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자. 북한이 내일 당장 무너지진 않아. 중국과 러시아가 버텨주고 있고 극단적인 공포 정치로 억누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 비정상적인 구조가 영원할 수는 없어. 환율과 물가가 폭등하고 아사자가 속출하는 타격이 누적되면 결국 한계점이 올 수밖에 없거든. 과거 소련이나 동독, 루마니아도 겉으로는 군사력을 과시하며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 경제가 골마 터지면서 하루아침에 무너졌어. 지금 북한이 겉으로는 미사일 쏘고 열병식 하면서 강한 척하지만 속은 완전히 썩어 들어가며 똑같은 패턴을 밟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게 왜 우리 경제와 투자 시장에 직결되는 문제인지 봐야 해. 북한 경제의 붕괴는 바로 맞닿아 있는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충격을 줘. 만약 북한의 급변 사태가 터지면 수십, 수백만 명의 난민이 발생할 수 있고 과거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감당했던 수천조 원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복잡한 지정학적 리스크도 한꺼번에 터져나오지. 반대로 북한이 한계에 몰려 점진적인 개혁 개방을 선택한다면 완전히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야. 북한의 값싼 노동력과 미개발 인프라, 그리고 전기차와 반도체 핵심 자원인 히토류 같은 막대한 지하 자원에 투자할 기회가 생겨. 지금은 제재에 묶여있지만 개방되는 순간 엄청난 경제적 파급력을 가져올 거야. 그래서 북한 경제 상황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산과 직결된 거시경제의 핵심 변수야. 앞으로 뉴스에서 북한이 미사일 쐈다는 소식을 보면 또 쏘네 하고 넘기지 마. 저 미사일 한 발을 쏠 때마다 북한 내부 경제는 얼마나 더 무너지고 있을까? 저 붕괴의 끝이 우리 시장에 어떤 위기와 기회를 가져올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 정리할게. 역사를 보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어. 그 어떤 강력한 권력이나 체제도 경제의 기본 원리를 영원히 거스를 수는 없다는 거야. 국가라는 시스템은 결국 거대한 경제 공동체야. 자원이 돌고 돌아야 유지될 수 있지. 그런데 국가의 모든 자원이 사람을 살리고 부를 창출하는 곳이 아니라 경제적 부가가치가 없는 곳에만 집중적으로 소모된다면 그 끝은 정해져 있어. 이건 북한 체제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도 도덕적인 심판도 아니야. 그냥 아주 차갑고 객관적인 경제학적 귀결일 뿐이지. 우리가 오늘 숫자로 확인한 북한의 현실이 바로 그 귀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는 증거야. 겉으로 보이는 미사일의 궤적이나 화려한 열병식 이면에는 환율 폭등과 멈춰버린 공장, 그리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사람들의 치열한 생존이 얽혀있어.
그 거대한 불균형이 결국 임계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팩트야. 우리가 경제를 읽을 때 집중해야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요란한 소음이 아니야. 그 밑바닥에서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틈이 벌어지고 있는 구조적인 균열을 봐야 해. 오늘 북한 경제의 장부를 뜯어본 이유도 바로 그거야. 아무리 굳게 닫힌 문이라도 경제라는 렌즈를 통하면 그 안의 진실이 숫자로 명확하게 보이니까. 그 불확실성 속에서 구조적인 진실을 먼저 읽어내는 것, 그게 우리가 경제를 공부하고 세상을 날카롭게 봐야 하는 진짜 이유라는 거 꼭 기억하고, 오늘 이야기 진짜 도움됐다 싶으면 좋아요 한 번씩 시원하게 꼭 눌러주고, 궁금한 종목이나 궁금한 경제 뉴스 있으면 댓글로 알려줘. 내가 또 밤새서 이런 도움되는 리포트 뒤지고 팩트 체크해서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게. 이렇게 경제사냥꾼 구독자들에게 도움되는 진짜 정보 하나도 빠짐없이 매일 전부 다 알려줄 거니까 경제사냥꾼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우리 진짜 다 같이 부자 되자.